자, 매주 월요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는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 가능성 갈수록 스스로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주 만에 하락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에서는 또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조사 방법이 다르긴 합니다만 매번 엇갈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실제로 저게 지금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부터 볼까요? 저걸 예.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요. 네. 이게 9월 1일서부터 11월 2주까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9월 1일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 36주째 35.5.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더블 그러네요. 곡선을 계속 구잖아요. 예. 그런데 저게 긴 기간이 아니라 일주, 2주 사이에서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고 있고 예. 결국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 이제 34.7%로 계속해서 올라가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2, 3주 정도를 기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지지율이 거의 고착화되는, 그러니까 한 35% 정도의 나름대로의 보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그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다만 한국갤럽에서는 네. 이런 추세와는 달리 2주간 이렇게 또 상승하는 면을 네, 좀 갤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올랐고요. 네, 10월 3주부터 시작하면 조금씩 올라서 36%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나온 조사 중에서는 아마도 네. 36%에 40%에 육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봤을 때 약간은 불안정하지만 여전히 30% 초에서 네. 30%대 중반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종합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이제 소폭으로 움직일 때는 작은 폭으로 움직일 때는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조금 빠졌다가 다시 결집하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지역과 연령을 바로 보실 텐데 지역별로 볼까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시간에 여론톡톡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대륙주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이 제일 중요한 게 대륙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구에 더 공을 많이 들였고 그러니까 대구의 지역도 보여주실래요? 네. 네. 지역 보고 또 이제 연령으로 바로 돌아오면 되는 게 대구 예. 경북이 7% 포인트로 지역 중에서는 가장 상승폭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대구 경북에 공을 들였더니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곳에 또 더 시급한 곳에 대통령이 우선 지지층을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은 3% 포인트가 내려갔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대륙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예. 자, 연령대를 보면은 또 흥미로운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가 연령대로 있습니다. 볼까요? 네. 자, 물론 60대 대륙주라 그랬으니까 60대입니다. 네. 60대니까 60대도 올라갔는데 50대가 올라갔어요. 네. 그랬더니 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50대가 10%포인트 올랐어요. 자, 저 50대가 어떤 50대냐면 대체적으로 60대와 가까운 50대 후반 연령대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걸 뭐 한 살 한 살을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50대 초반보다는 50대 후반이 더 보수 성향이 60대와 비슷하게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에서 더 많이 결집한다. TK에서 7%포인트, 그리고 50대에서 10%포인트, 60대도 올라갔고요. 근데 50대 지지율이요. 지금 10%포인트 올라서 36%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지지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빠졌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연령대만큼 지지율을 올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다. 20대는 뭐 20% 이상 더 올리면 좋겠죠. 그러면 40%는 4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지금 화면 보시면. 그렇네요. 50대도 50% 가까이는 가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대 지지율이 17%인데. 그러니까요. 적어도 이제 연령대라면 30대니까 30까지는 가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다는 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 70대는 또 내려갔죠. 네. 70대 이상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14% 내렸는데 이건 뭐냐면 워낙 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올라간 것에 대한 피로감은 있는데 역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다라는 것은 역시 핵심 지지층에서 우선적으로 결집을 했다. 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김명준 교수님 말씀대로 더 올라가려면 뭔가 중도나 무당층이나
수도권이나 예. 2030 세대를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또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거기에 좀 김현주 교수님. 첨부시켜면요. 예. 흥미로운 저 분석을 해주시는데 저는 볼 때는 네. 저 보시면 TK하고요. 예. 50대하고 20대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떨어졌죠. 네. 떨어졌는데 TK에서 3.2%포인트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30대에서 무려 9.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쪽에서 움직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여하튼 이걸 대폭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 지금 이제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무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어젠다를 예. 어떻게 끌고 가느냐라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정당 지지도 계속 넘어갈까요? 정당 지지도 또 보겠습니다. 자, 갤럽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 갤럽 조사 37%,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 34% 나왔고요. 리얼미터 조사를 볼까요? 자, 리얼미터 조사는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7이고 민주당 리얼미터 조사는 45.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배 소장부터 분석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갤럽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갤럽 기준으로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더라. 아.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이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살려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예. 대통령 지지율에 좀 연동돼 있는, 좋게 예. 말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끌려다니는, 아. 뭔가 당에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인용한 국민의힘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인 화답은 안 나와요. 화답. 예. 화답이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올 때 정당 지지율은 제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 리얼미터를 한번 보시면 네. 리얼미터는 이 갤럽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높은데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에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7%포인트 그리고 1%포인트. 0.7%포인트. 국민의힘은 내려갔고요. 거의 변화가 없네요. 더불어민주당 예. 0.7이 올라갔으니까 예. 큰 변화는 없죠. 근데 왜 그러면 계속해서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이게 높을까? 그런 여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될 거예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국정 수행에 대해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이 비율을 좀 누그러뜨릴까? 예. 아까 김영주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30대가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뇨한 위원장도 30대 비례 국회의원 비례 후보로 많이 진입시키자, 또 지역구에도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자, 이런 게 이제 화답이 와야 될 거예요. 아. 화답이 올 때 정당의 지지율도 리얼미터에서도 국민의힘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도 보면은 딱히 최근 들어서는 큰 변화가 없거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혁신을 해야 될지, 더 벌리면 벌릴 수 있는 그 뭔가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혁신 과제는 뭔가, 예. 이걸 더 고민을 해야 될 때죠. 그렇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예. 지금 이제 해석에 대한 문제를 자꾸만 우리가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대구 경북의 지역에서 지지가 대통령 지지나 강북 갤럽에서는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예,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대통령이 칠성시장 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그런 행보를 하면서 대구 쪽에서의 조금 무슨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TK에서 7.9%포인트가 네. 예를 들어서 예. 그 대통령지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성과를 내든 안 되든 예. 혁신의 이미지를 지금 국민의힘이 조금씩 선점해 가고 있다. 네. 뭐 김포시 편입 문제를 포함해서 공무회도 문제 지금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데 예. 지금 가장 큰 민주당으로서 봤을 때는 딜레마가 뭐냐면 네, 네. 엄밀하게 따지면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지 못하다.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국회에서 힘을 가지고 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국을 주도하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민주당은 그 트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아. 오히려 더 민생과 관련된 어젠다를 가지고 예. 국민의힘과 경쟁을 해야지만이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당 지도 봤을 때 거의 지금 민주당은 왜냐? 네.
결국 이슈 선점을 포함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요, 민주당이 점유하고는 버즈량이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쪽은 몰라도 민주당 쪽이 더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당 지도는 지역별 연령대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실 거예요. 예. 정당 지지율로 지역을 보시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수도권일 겁니다. 예. 수도권에서 갤럽 조사의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 인천, 경기, 인천, 경기에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은 지난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에는 예. 이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지만. 그런데 인천, 경기는 대체로 그래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이 우세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 하나의 조사만 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네.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인천, 경기에서 37%로 6.6% 포인트가 올라갔죠. 네. 국민의힘은 6%포인트요? 6%입니다. 예. 네. 글씨가 또 잘 안 보이습니다. 예. 근데 인천, 경기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 예. 방금 전에 김형준 교수께서 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뭔가 우리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기회도 있을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포시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네. 일단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뭔가 이슈를 던져놓으면 여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아. 여론은.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에 꿈틀거림이 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꿈틀거림이 없다. 물론 다음 주도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수도권에서는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극 요소로 작동을 하고 있다. 옳든 그르든 그 서울시 편입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이제 가능성이 59%까지 올라갔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이제 거의 기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 변수가 아니라 상수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그동안 계속해서 그런 변화화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저는 뭐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럼 누가 변화화 개혁을 같이 해 본인의 변화화 개혁은 얘기 안 해요. 예. 상대방에 대한 변화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뭐 나름대로는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두 단계를 거쳐서 이제 아마도 신당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첫 번째 예. 1단계는 금태섭 이 새로운 선택을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의 연대가 네. 1단계라고 본다면 마지막에 이제 활용정점은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거기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신당이 특히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자신들에게 불리한 TK 가서 승부를 걸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오버랩이 되는 게 2000년도 당시에 기억나실 거예요. 이해창 총재가 무려 43명을 공천해서 배제시켰어요. 그때 김윤환, 예. 이기택, 신상호. 예. 그래서 김윤환 씨가 나가서 민국당을 만들었거든요. 다 호남을 중심으로 만들었지만 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예. 영남 65석 중에서 단 한 석도 못 얻었고 64석을 당시에 이해창 총재가 가져간 적이 있는데 예. 물론 그때랑 상황이 완전히 20년 전 얘기지만 예. 다르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신당 창당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당 체제가 공고화돼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죠. 다만 네. 2016년도에요. 2016년도에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서 예. 그래서 만든 정당이 바로 국민의당인데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무려 38석. 그리고 정당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이 얻었던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신당이 결국 뭐 반드시 불리하다 아니다를 넘어서서 네. 지역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그 정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앞서 저 국민의당 지역 예. 기반 그 당시 이제 호남이었다 2016년. 예. 오늘 김정일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신당도 결국 TK가 기반이 돼야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른 접근입니다. 저는 차별성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김윤환 전 의원이 그랬던 그 민국당이 뭐 차별성이 있었을까? 예. 그냥 뭐 기존에 있던 정당 비슷한 유사한 그런 정도의 정치 세력이라면 눈길이 안 가겠죠. 예. 그런데 2016년에 호남을 상당히 이 의석수를 확보했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아. 그때까지도 아직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세력에 대한 기대감, 예. 새 정치 약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터리가 다 닳지 않고 작동을 하던 시기거든요. 네. 지금도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철학과 정책과 사람이 중요한데 예. 철학과 정책과 사람 3P입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어떤 사람이 이길까요? 어떤 세력이 이길까요? 중도, 무당층, 수도권, MZ세대 끌어들이는 쪽이 이깁니다. 예. 그런데 자 철학을 보면 기존 정당은 안 돼. 그럼 뭔데 하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예.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또 정의당 일부, 거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 여기다 비명계까지 흥미로운데 여기까지는 왔어요. 네. 근데 그 다음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차별성. 아. 그럼 뭐가 다른데 예. 이때 정책으로 정말 신박할 정도로 우리 YTN에서 그걸 뉴스로 이런 정책을 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저는 더 주목이 되고 파급력이 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렇게 때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하는 정도에 거쳐서는 안 된다. 아. 정말 신박한 정치적 메시지, 차별성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지금 여당에서는 이준석 신당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조국 전 장관 행보에 지금 관심이 계속 쏠리고 있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조국 전 장관 조만간 뵙고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올게요. 아직 제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직접 들어보질 못해서 우리 당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법 야권이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한번 뵙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국 전 장관 신당 창당 가능성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영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배 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철학과 가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철학과 가치. 2020년도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랬었죠? 최소한으로 집권 20년을 끌어갈 건데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집권 5년 만에 정권을 뺏겼어요. 그 당시에 김은경 혁신위가 나왔을 때 많이 비판했던 게 뭐였었냐면 반성과 성찰이 없는 혁신은 허구다. 그럼 왜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성찰한다면 그 핵심은 조국 사태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내로남불, 위선, 무책임 이런 거로 해서 정권을 뺏겼는데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뭐 조국 장관 한번 만나봐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철학과 가치가 빈곤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조국 전 장관 문제만 해도 저분은 도대체 굉장히 멘탈이 오히려 저는 약한 사람 같아요. 강해 보이지만 정말 왜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라는 거 없이 끊임없이 결국은 정치를 말로만 하지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뭔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이런 화면에서도 나타나지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다시 뭐 명예회복 얘기하고 지금 조용히 사법부의 판단을 보고 그리고 내려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조추송이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잖아요. 조추송이 해피송이 될 거냐 아니면 심란송이 될 거냐 이건 정반합이 아니라 명반합에 달려있다. 명반합? 왜냐하면 명분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조국 전 장관이 나오는지 왜 추 전 장관이 나오는지 왜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을 그런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명분으로 나오는 것인지 그게 돼야지 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반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다시피 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실형까지 1심에서 선고가 된 부분, 그다음에 송영길 전 장관은 이 돈봉투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 지지층들에게는 석고되지 않는다. 그게 먼저 있어요. 합은 무슨 말씀이냐면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또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한국 갤럽 조사에서는 24%만
좋게 봤고 55%는 좋지 않게 본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경기도민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66.3%가 서울시 편입 반대,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김포 시민들도 그 조사 내에서 김포 시민입니다. 역시 반대가 훨씬 높았습니다. 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예. 그럼 모두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갤럽에서 저렇게 나왔는데 네. 왜 그러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2% 올라가고 정당 지지도는 국회의원이 3% 올라갈까요? 예. 저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걸 가지고서 학대 해석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2002년도 충청 이전할 때 그때 한번 여론조사 한번 살펴보세요. 예. 전국적으로 따지면 충청 이전 반대 심했거든요. 예. 그러나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도 이전해가지고 재미 좀 봤습니다. 그런 말 한 적 기억나시죠? 예. 그거 마찬가지로 이해 당사자가 있는 김포, 광명, 예를 들어서 남양주, 과천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편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조사 결과와 실제로 총선에서 저게 쟁점화가 된다고 하면은 예.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김포 시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은 거죠? 예, 지금 근데 경기도민 상대로 한 조사는 나왔는데 거기 안에 이제 김포 시민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하고요. 김포 시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예. 김포 시민만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거기에 또 남녀, 또 연령대, 아. 또 그 안에서의 서울과 가까운 지역, 예. 그리고 도농이 더 편리하고 유리하다고 보는 예. 지역 이렇게 또 갈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지 않는 배경은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실시하면 될 일인데 예.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예. 경기도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민 전체를 물어보면서 적은 숫자지만 지역별로 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지자체별로 해야 되는데 짧게 제가 덧붙일게요. 무슨 예. 말씀이냐면 결국은 흩어져야 이게 탄력을 국민의힘은 흩어지지 말고 뭉쳐야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탄력을 받는데 당 지정이거든요. 왜? 당은 밀고 있는데 예. 지금 정부는 또 뚜렷하게 뭔가 예. 밀어주는 표현이 안 나와요. 네. 그다음에 지지층 내에서도 지금 인천 유정북 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딱히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형 충남지사도 뜨뜻미지근한 듯 또 반대하는 듯한 입장이고, 네. 부산시장을 역임했었던 서병수 의원도 좀 반대 입장에 예. 발언을 하고 있고, 뭐냐면 이게 뭉쳐져야 주목을 받더라도 이슈라는 건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지속성으로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실현될 수 있다 그럴 때 실천성이 되면서 무상급식처럼 파급 효과를 노리는데 당 지지층 내에서 같은 세력 내에서도 뭔가 뭉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론 톡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